일단 레오파드가 너무 비싸잖아요. 독일제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6년 걸려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K2는 한 2, 3년이면 깔끔하게 다 해결되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이니까. 여러분이 폴란드라면 뭘 선택합니까? 우리 거 선택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세상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게 뭐냐면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라이센스비 꼬박꼬박 받으면서 이거를 지금 폴란드에다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종속을 이건 방송에 못 나가겠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예전에는 이제 냉전 시대 때 이제 나토하고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바르샤바 조약은 전부 다 이제 러시아제 탱커였고. 그렇다면 이 나토군 서방은 무슨 탱크 전차를 썼냐? 거의 대부분 독일제 전차를 썼어요. 이 독일이란 나라가 2차 대전에서 패배를 했지만 전차는 아직도 굉장히 잘 뽑아내요.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행복했죠. 왜? 비교 테스트 해보면 제일 좋아요, 얘가. 미국 전차하고 이제 전차 경쟁을 해봤는데 얘가 독일제 전차가 더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서방은 독일제 전차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도배가 돼 있었는데 덜커덕 냉전이 끝났죠. 냉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냐. 군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축을 하니까 예전같이 막 몇백 대씩 전차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산 라인도 줄었어요. 근데 생산 라인도 줄었는데 그렇다고 회사를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독일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 굉장히 적은 물량을 천천히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했어요. 근데 유럽이 어떤 나라예요? EU로 묶여 있죠. 독일 내에서 또 인건비 비싸니까 이게 또 그리스로 가고 또 스페인으로 가고 막 이랬어요. 받은 업체나 국가에서도 돈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이 안 남을 때 제일 좋은 방법. 재하청을 주는 방법이죠. 하청에 재하청까지 갑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얽히고 설키겠죠. 얽히고 설키다가 보면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왜? 중간 과정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 속도도 느리고 가격이 비싸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샤레 군사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제 레오파드 최신형이 레오파드 2 A8이라는 A8이라는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한 대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 대 700억? 700억은 너무 가셨는데. 자, 보통 전투기 한 대가 그 정도 돼요. F-16이 한 700억, 800억 하거든요. 예, 450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산 속도죠. 독일의 레오파드를 만드는 제조 회사는 한 달에 레오파드를 몇 대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두 번째 질문. 한 대? 한 대 너무했다. 5대? 5대. 근접했습니다. 4대 만듭니다. 그럼 1년에 50대가 안 돼요. 그런데 주문한 애들은 많아요. 그래서 유럽의 모 국가는 레오파드를 주문했는데 초도 물량을 받는 게 6년 이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랐죠. 특히 폴란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차를 옛 러시아제 전차를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신규 전차를 딱 하려고 하니까 레오파드 사려고 하는데 6년 걸려. 한 대에 450억이야.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레오파드가 너무 비싸잖아요. 독일제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얘하고 성능이 비슷한 게 뭐 있을까라고 찾아봤어요. 우리나라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레오파드하고 둘이 실험을 시켰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생산 능력을 물어봤어요. 너네 1년에 몇 대 만드니? 1년에 100대는 그대로 뽑지. 근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에 200대도 뽑는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죠. 생산 인력을 순환 재배치시켜서 전차 만드는 회사가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철도 회사하고 같이 있거든요. 여기 인력 재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1년에 200대는 뽑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사계란 노래 아니에요? 빨간 꽃 노란 꽃 미싱은 돌아가네 하는 거 그냥 엔진을 막 갈아놓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거죠. 1년에 50대에서 100대는 꼬박꼬박 줄 수 있어. 가격은 대당 한 250억이야. 여러분이 폴란드라면 뭘 선택하겠나요? 우리 거 선택하는 거예요. W Korei Południowej z bardzo prostej przyczyny w Korei Południowej. Otóż okazało się, że partnerzy koreańscy są w stanie dostarczyć na wyposażenie, które kupujemy, bardzo nowoczesne w ciągu kilku miesięcy. 자, 그렇다면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 얼마 전에 했는데 2차 계약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게 뭐냐면 폴란드가 요구한 게 있었어요. 1차 계약은 너네가 이제 주는데 2차 계약은 우리 폴란드에서 좀 생산하겠다. 오케이, 뭐 우리는 다 이게 절충이니까, 절충 계획이니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에서도 정권이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정치적인 게 얽히다 보니까 이게 느려졌고, 더군다나 정권이 바뀐 폴란드 신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나라 회사지만 내가 봐도 이상해. 너네 그 이상한 말 하지 말아라. 너네는 이거 공장을 제대로 세팅할 때까지 기다리고 아예 너네가 했던 물량을 한국에서 그냥 들여올게. To jest wielka sprawa. To jest jeden z największych w historii kontraktów wykonawczych Korei. Dzisiaj chcieliśmy o tym Państwa poinformować, że kończymy etap negocjacji i za chwilę podpiszemy umowę. 그래서 요번에 추가로 더 들여온 거예요. 그러면은 폴란드에 뭐 공장이나 이런 건 안 짓나요? 아, 이제 짓죠. 우리도 가서 다 이제 노하우 전수해주고. 그럼 이런 얘기 하죠. 폴란드에다 그 공장 주소 이렇게 다 해줘면 폴란드 애들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폴란드에서 K2 우리 전차를 생산해서 유럽계 공급할 때 우리 따박따박 라이센스비 받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게 뭐냐면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라이센스비 꼬박꼬박 받으면서 앉아서 돈 버는 구조가 최고의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지금 폴란드에다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술이 넘어가서 걔네가 이제 독자적인 걸 만들어.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나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 또 다음 버전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종속을 이건 방송에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 기술력 차이로 이거를 인프라를 우리가 해주고 한국을 거치지 않고선 이게 안 돼. 요 구조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토 애들은 나토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야, 나토는 같은 나토 국가끼리 만든 무기 써야 되지 않겠어? 이게 1991년 냉전 붕괴되기 전까지 나토 애들하고 냉전이 붕괴돼서 새로 나토에 들어온 애들하고 또 달라요. 지금 우리 K2 전차가 들어간 곳은 새롭게 나토에 들어간 국가들이에요. 폴란드, 헝가리,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나라. 일단 레오파드가 너무 비싸잖아요. 독일제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다음에 6년 걸려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 2, 3년이면 깔끔하게 다 해결되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이니까. 사실 우리가 나토 카르텔에 한번 당했어요. 2년쯤 전에 노르웨이에서 전차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때 똑같이 레오파드하고 우리 K2 전차 들어갔다. 안 됐나요? 발표 전날에 노르웨이 관계자한테 축하 전화까지 받았어요. 지금 비교표 나왔는데 너네가 낫다. 축하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발표가 독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왜? 막말로 독일 애들 죄송합니다. 막말로 독일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뭐가 있냐면 노르웨이 내에 레오파드 전후회가 있어요. 다 레오파드 썼잖아. 모든 유럽 국가들이 거의. 그러니까 레오파드 전차 전후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세요. 얘네가 또 로비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얼마나 우리한테 미안했냐면 디브리핑을 했어요. 원래 디브리핑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불러서 야, 우리가 이런 사정 때문에 넣을 걸 못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K2 전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가서 브리핑 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대신 노르웨이가 자주포는 독일 걸 안 사고 우리 걸 사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뽕 차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그럼 지금 독일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를 빠득빠득 갑니다. 진짜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독일 그 회사의 레오파드 생산 라인이 그리스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자국에 짓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생산 시설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나토 카르텔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일 정부도 도와주고 있어요. 독일은 독일 국내법상 분쟁 지역에 자국산 그 군사 무기 부품이 들어가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K2 전차의 기술 라이센스를 받고 튀르키예한테 팔았을 때 엔진이 독일제였거든요. 근데 독일이 엔진 공급을 안 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UAE에 자주포를 팔려고 했을 때도 그 안에 또 독일제 엔진 들어갔거든요. 독일이 또 딴지를 났어요. 분쟁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독일이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산업을 막고 있거든. 그래서 이 법령을 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우리나라도 전차와 자주포 엔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눈치 안 보고 국산 엔진 넣어서 팔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K방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항공기는 아직 우리가 좀 딸려요. 항공기는 솔직히 딸려요. 근데 땅에서 굴러가는 무기 있죠. 땅에서 굴러가는 무기는 우리나라제가 탑티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지금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거예요. 왜? 자기네 입장에 봤을 땐 예전에는 상대도 안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상대도 안 된 애들인데 갑자기 치고 들어와? 내 구역을 치고 들어와?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러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지금 내세운 건 국내 법을 개정했고 또 하나 압도적 기술력으로 이기자. 그래서 독일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차세대 전차를 이미 CJ 전차를 내놨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축 성장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단 말이에요. 동등한 위치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은 탱크들이 사실 드론 때문에 거의 무기력하게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땅에서 굴러가는 전차의 시대 끝났어. 왜 드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차 무용론이 나왔거든요. 이젠 전차 필요 없지 않냐. 전차 무용론이 아닌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낼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장갑차가 몇 대나 파괴됐을까요? 한 만 대? 만 대. 조금 더 쓰십시오. 2만 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차 숫자가 2,300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격파된 2만 대의 전차와 장갑차 중에 우리가 예전에 전차하면 전차끼리 붙고 전차전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런 고전적인 전차전으로 파괴된 숫자는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당했어요. 이만큼 이 드론이 이번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걸 보는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그럼 드론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이번 전쟁에서 어떤 드론이 쓰였냐. 군사용 드론이 아니라 상용 드론이 쓰였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쓰였단 말이죠. 이게 불과 수백 달러짜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양쪽에 쓴 드론이 대부분 중국제 드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양쪽에 드론을 공급하면서 실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전 이게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이번 전쟁에서 드론이 히트 쳤으니까 우리도 드론 많이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하죠, 이건.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죠. 뭘 나가야 돼요? 이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인도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이거 파키스탄에서 날라온 드론을 우리가 잘 못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분쟁을 치렀던 나라들이 드론을 잡기 위한 레이더가 어디께 최고냐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맞기 힘든 게 뭐냐면 일단 작아요. 작아서 레이더에도 잘 안 잡혀요. 사람 눈으로 봐도 잘 안 잡히거든요. 아,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드론을 그 작은 드론을 탐지하는 거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제 드론 탐지 레이더가 5km 밖에서 잡았거든요.
걔네 스펙상은 10kg라고 했는데 뻥이었죠. 야, 왜 잡는다면 5kg에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론 잡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얘가 13kg에서 잡아요.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가 서서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드론 탐지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아, 이건 너무 고급 정보인데 그 회사 주식이 사실 우리나라에 미국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드론 탐지 레이더보다는 드론을 어떻게 격추하는 그 격추 요격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드론 탐지 레이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드론이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드론 날아오는 속도가 새가 나르는 속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를 새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얘를.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든 이 시스템은 드론 탐지 시스템은 AI가 이걸 구분합니다. 새는 날개를 펄럭이잖아요. 제가 날개를 펄럭이는지 안 펄럭이는지 AI가 잡아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하고 다 비교 분석한 다음에 얘는 인공 구조물, 아니 얘는 새,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드론이 앞에서만 날아오지 않잖아요. 드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일반적인 레이더는요, 비행기가 옆으로 가잖아요. 잘 못 잡아요. 근데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는 A사 레이더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레이더거든요. 얘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물건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못 만들었거든요, 아직.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K2나 이 전차 장비에 우리나라 드론 잡는 레이더가 탑재가 된다면 그럼 사실 완전 초막강이 되는 거겠네요. 거기엔 오해가 있습니다. 전차에 레이더를 달잖아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에 다 때려 넣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나요.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차 무용론이 나왔거든요. 이젠 전차 필요 없지 않냐. 전차 무용론이 아닌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차는요, 여러 번 무용론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도 전차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건 뭐냐면 지상에 있는 부대한테 몸빵하면서 직접 화력순환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전차입니다. 하지만 전차도 새로운 진화를 해야겠죠. 전차에다 레이더를 다는 게 아니라 전차와 같이 작전할 수 있는 차량에 레이더를 단 다음에 그 차량에 또 드론을 잡을 수 있는 35mm 이상의 기관포를 달아야 됩니다. 특수한 기관포를 달아야 돼요. 35mm나 40mm. 에어버스트 기능이 있는 드론 작잖아요. 이걸 어떻게 직접 맞춰? 가면서 산탄총처럼 팍 퍼지는 탄이 있거든요. 이걸 탑재한 2대 정도의 장갑 차량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전차 세대, 탐지 차량 하나, 기관포 차량 2대. 이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이 6대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즉 탐지한 차량이 보는 장면을 나머지 차량도 전부 다 볼 수 있게. 전차에도 드론이 탑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드론이 먼저 날아가서 주변 지형을 잘 샅샅이 본 다음에 만약에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럼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무인기, 대전차 미사일이나 스마트 폭탄을 탑재한 무인기가 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방향. 우리는 이제 스카이넷의 시대에 온 겁니다. 그 뭐지? 그 몸빵하는 마린이나 뭐 파이브. 마린 말고 그 드론처럼 현지 타입에 맞춘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들한테 느끼기에 엄청난 매력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완제품만 팔겠다고 고집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 나라마다 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원하는 사양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원하는 사양을 우리가 다 생산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너네가 원하는 사양이 뭐야? 우리는 어디째 뭐가 필요하고 어디째 뭐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생산은 뭐가 필요해. 이게 통합되면 좋겠어. 라고 하면 통합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고급 기술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지 맞춤형이에요. 중동에서 주는 건 에어 필터를 더 세고 강력하고 큰 걸로 해주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에어컨까지 달아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죠.
록히드 마틴 회사의 이윤의 상당 부분이 이 통합 작업에서 나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통합 작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호주한테 레드백을 팔았죠. 이때 호주가 원하는 사양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걸 달아주고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 포탑을 써야 되고 뭐 했는데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어떻게 오케이 다 해줄게 통합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줘 버렸어. 이게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스템 통합하는 게 오히려 완제품 파는 것보다 더 돈이 잘 벌려요. 더군다나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이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이 탑티어는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소프트웨어로 나오는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관계자가 들어오는데 머리 뒤가 쭈뼛쭈뼛 쓴대요. 굉장히 창의적이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게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학기술 인력, 개발자, 엔지니어들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키워낸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에 지금 봉착했어요. 중국 조선업에 오늘이 있게 한 게 전부 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에요. 이 인력 유출을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더 나은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당장에도 연봉 10배 줄게 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위기에 처해진 이유도 바로 이런 인력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과에서 조금만 공부 잘하면 전부 다 의대 가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 중에 이공계 애들이 의대 가려고 난리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는. 전 진짜 이게 개탄스러워요. 그만큼 이런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이나 과학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선진국에 올라섰는데 이 선진국을 반세기 이상 스테디하게 가면서 확실하게 구축을 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짧은 전성기를 누리고 나서 경착륙하느냐. 지금 이 기로에 우리나라가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구 절명 문제까지 있잖아요. 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